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성입니다. 오늘 2019년도 수능, 2018년에 봤던 수능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하기 직전 우리 한 줄 총편부터 가볼게요. 이번 수능의 특징이 뭐냐?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극대화하였다. 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첫 번째로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어법이라든지 어휘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 고르기 형태의 세 개의 쌍 있잖아요. A, B, C 쌍. 그게 나오게 되면 좀 쉽다는 느낌이 있는데 다 밑줄형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 등등이 이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즉 1등급 맞기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참고로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그대로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흐름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평 이야기를 다시 꺼내봤어요. 수능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영어는 무엇을 평가하는가? 봅시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수능 영어 무엇을 평가하는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 원어민들도 못 푸는 수능 영어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수능 영어 이래서는 안 된다 등등등등의 막 비판이 나왔지. 근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국어 영역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국민이 푸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생님이 국어 문제를 푼다고 하면 한 60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학 영역. 선생님 문과 수학을 한번 풀어봤거든요. 선생님 문과 수학 풀면 지금 한 50점대 나옵니다. 예전 고3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한 50점대 나온다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풀어서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어 문제 푸는데도 그렇다고요. 원어민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원어민이라고 할지라도 수능 영어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일상적인 영어 회화에 초점 맞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대학을 가서 영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영어를 언제 쓰느냐? 대부분 이럴 때 씁니다. 원어민식의 수업, 즉 영어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영어 수업의 내용이 일상적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거 되게 전문적인 용어 많이 나오고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논문 같은 거를 읽거나 써야 됩니다. 논문을 읽을 수 있으려면 그 논문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논문이 쉬운 영어입니까? 아니에요. 논문은 어려운 영어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수능에 출제가 되어 왔고요.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들 대부분 원어민 교수님들이 쓰는 글이에요. 현학적이죠. 그죠? 어렵게 써 있다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대학 가서 영어를 그 도구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위한 논리력 같은 걸 측정하는 것이 그 글쓴이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건지 그 어려운 표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능의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뭐 원어민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문제를 못 풀고 한국 학생들 대단해요, 불쌍해요 이런 그 반응 나오는 거는 사실 수능의 취지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고, 원어민 중에서도 되게 학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잘 맞추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영어는 대학교에서 쓰는 전문적인 논문에 나오는 영어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영어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봅시다. 수능 영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일단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작업인 해석이 되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해석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했어.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해석을 하고 이해하라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글의 중심 생각이 뭐냐, 그죠? 중심 생각이라는 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잖아.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것까지가 수능 영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해석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어휘 공부하시고 구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휘하고 구문을 배우면은 제대로 배웠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 바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단계에서 문제 생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학생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해석을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쉬운 얘기로 바꿔보고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문단 속에서 다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얘기가 무엇인가? 글쓴이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심 생각이에요. 결국 수능에서 평가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야. 글을 읽고선 글쓴이가 하는 얘기의 의미를 네가 파악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 단계를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석 단계는 구문과 어휘의 단계,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해부터 중심생각까지는 독해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문항, 선생님은 원래부터 그 전지문 해설 강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쉬운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요 문항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보세요.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중심생각이에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걔가 글 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중심 내용과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필자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must라든지 또는 have to라든지 should라든지 ough라든지 아니면 명령문,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명령문이라든지 아니면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it is vital, it is essential, 블라블라블라블라, that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I advise라든지 I recommend라든지 이런 표현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직접적 표현들이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없이도 필자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적인 표현만 찾지 마시고 글 내용을 읽고 이해하시고 이 글쓴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본질적인 거야. 이거는 배우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대입학 문제 유형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알겠어요?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글쓴이의 중심생각 파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빠르게 해석하면서 중심 내용 한번 파악해보죠. 가봅시다. War is inconceivable without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전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죠? 전쟁은 생각이 불가능한 거란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뭐가 없으면 약간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없으면 또는 어떤 개념이 없으면 이미지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에? 적에. 그러니까 적이라는 대상의 이미지, 적이라는 개념의 개념이 있어야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위한 요소 뭐다라는 얘기입니까? 적이라는 것의 이미지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문장. 그것은 존재예요. 뭐의 존재입니까? 적의 존재예요. 뭐가? 지금 선생님이 이리지 됐을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다? 뭐가? 이 해석은 가주어, 진주어, 강조구문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해석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게 강조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인지 사실 우리가 독해하면서 필요가 있습니까?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쭉 가면 돼요. 그것은 적의 존재야. 뭐가? 의미를 주는 것은 그 적의 존재가 의미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정당성을 주는 것은 뭐해? 전쟁에. 그러니까 전쟁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적이라는 존재다. 적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at follows from feelings of hatred. 전쟁이라는 건 뒤따라 나온대요. 증오의 감정을 따라 나온대요. 즉 증오의 감정이 있은 후에나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라고 썼습니다. 칼 슈밋이라는 사람이. 그죠? 지금 이거는 직접 인용문 도치라고 그래요. 직접 인용문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건 그것만의 전략, 그 다음에 전술, 그리고 다른 규칙들과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는 가정한대요. 전제한대요. 뭐를? 그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지. 누가 그 적이냐에 관해서, 그죠? as to는 뭐뭐에 관해서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에 관해서 who the enemy is, 적이 누구냐,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말로 바꾼 뭐야? 적의 개념이죠. 즉 여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문장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전쟁이 뭐가 필요하다? 적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 적의 개념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거예요. 뭐해? 그 전쟁의 도덕적 평가에는 근원적인 거야. 같은 말이잖아. 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Thinking of war, 전쟁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 그것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그죠? 알려주는 그런 적의 이미지, 이런 것들 또는 전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인가요? 이게 끝이네요. 오히려 두 가지 것들은 지금 목격돼야 된대요. 그 for the cultural and contingent,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불확정적인 그런 현상이다. 여기 어랑 앞에 있는 피라미드 꾸미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해석 안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in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것들이 목격돼야 된다. Must be seen for the cultural and contingent 피라미드. 그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불확정적인 그런 현상들로 목격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것들이 봐져야 되는데 그 봐지는 것의 방향이라는 거, 목적이라는 것이 문화적이고 불확정적인 현상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 것들이 문화적 현상이고 그다음에 불확정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1번 사진 보겠습니다.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거 직접 좀 나오지 않았나요?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있죠. 그죠? We need to be.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기도 선생님 아까 쓴 것 중에서는 없었지만 직접 좀 나열됐던 것들 중에서는 없었지만 이것도 글쓴이 주장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글의 주장에 연관이 되죠. 이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적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된다. 적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하여 적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보편적 윤리관에 기초해 적의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죠. 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전적 결정을 해야 된다. 또 없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정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전쟁과 적을 추상적으로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지? 이 나머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헷갈리게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21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여기 대입학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Refining ignorance, 밑줄 친 refining ignorance가 다음으로 해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이게 이제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에 처음 등장한 유형이죠. 근데 수능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6월 평가원에 나왔을 때는 이게 어휘의 문제로 책정이 되면서 어휘의 문제 대신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휘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평가원에서는 21번으로 올라오면서 어휘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원래 성격은 어휘 문제로 잡았다가 9월 평가원에서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21번, 22번, 23번, 24번의 성격을 갖는 그 페이지가 다 대입파악이거든. 대입파악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밑줄 그어진 부분은 그냥 그 문장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그런 것들에 밑줄이 가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글의 중심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대입 파악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 초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비록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명시적인 목표가 아니지만 여기 주어가 빠졌어.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그죠? although it is not the explicit goal에서 it is가 빠진 겁니다. 그럼 그 it은 뭘 받는 거냐? 여기 이 부분이 it이 받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맥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문맥으로 이거. The best science,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은 뭐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무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목표는 아닌데 무지를 정의하는 것이 최고의 과학이래요.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아니 무지를 정제한다. 다시 갑니다. 비록 명시적 목표는 아니지만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은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제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거라고 선생님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정제하는 거야. 뭐를? 무지를 정제하는 거야. 무지를 정제한다는 게 뭐예요? 모르겠죠? 그럼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글쓴이가 어떠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흑백 논리라는 게 좋지는 않지만 흑백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 이해가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영어에서 이 무지를 정제하는 것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과학. 그럼 이건 최고의 과학과 관련된 거니까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좋은 거겠지. 중심 내용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과학자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 once scientist 되시는 거야. get too obsessed. obsess라는 것이 원래 귀신이 홀리다는 뜻인데 get obsessed 그러면 홀림을 당한 거야. 집착한다는 뜻이 돼요. obsessed with results.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대. 지나치다는 표현. 지나치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럼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의 반대 개념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을 이 표현 해볼게요. 결과에 집착. 그죠? 지금 이 글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무지를 정제하는 거. 이 무지를 정제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과에 집착이지. 이 두 개의 개념이 대립되고 있는 거야. 대립되고 있는 개념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어보는 사람 알겠죠? 그 대립 개념이 나오면 둘 다 이 대립되는 것 자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든가 글쓰는 둘 중에 하나 편드는 거야. 이 글은 어떤 거야? 하나 편들고 있는 거야. 누구 편들고 있는 거야? 얘 편드는 거겠죠. 이게 그 중심 내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ociety helps them along. 사회가 과학자들 도와준대요. 줄곧 이 미친 그 추적에서 이 미친 추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의 추적이죠.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과에 집착하는 걸 미친 추적이라고 그랬어요. 미쳤대. 알겠어? 그 다음에 big discoveries all covered in the press. 커다란 발견이, 그럼 여기서 발견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 discoveries, big discoveries는 research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언론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리고 help get grants, 보조금 받는 것을 돕고 있고요. 한 다음에 make the case for promotions. 이 부분 해석을 잘못 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케이스는 뜻이 되게 많은 단어예요. 케이스는 무슨 뭐 소송이란 뜻도 있고 사례란 뜻도 있고 상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격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케이스는요. make the case for이라는 수거에서 나온 거예요. make the case for에 쓰인 case의 뜻은 이유란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이유, 근거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make the case 그 이유를 만든다, 근거를 만든다. for promotions, 승진을 위한 근거를 만든다. 즉 승진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make 된다는 뜻도 있어. 승진을 위한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야. 승진을 위한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커다란 발견을 했어. 그럼 막 홈페이지에 등장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승진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승진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But it's wrong. 하지만 그거 잘못됐대.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했어? 잘못됐대. 그럼 여기서 무지를 정제하는 건 좋은 거고 결과 집착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그럼 이게 틀렸다.
지금 이게 wrong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흑백적인 논리로다가 이 무지를 정지하는 것이 right, 올바른 길인 걸 알 수 있잖아. 알겠어요? 이거 좋은 거란 얘기야 지금. 됐나요? 계속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옵니다.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은 the pioneers, 선구자들이래요. That we admire, 우리가 그 존경한 선구자들은 are not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경 쓴다. 뭐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결과, 즉 결과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결과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But with the next question, 결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에 관심이 있대. 봐봐, not A, but B 나왔지. not A, but B 형태가 나오면 not A, but B 형태예요. 이해됐죠? Not concerned with, but with야. 그럼 여기서 resul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야? 결과라고 하는 것이 wrong에 해당되는 개념이잖아. 이해됐나요? 지금 결과라는 것에 그 결과에 관심 쓰는 것이 wrong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다음 질문에 관심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무지를 정지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다음 질문에 관심을 쓰는 거지. 그래서 다음 질문에 관심 쓰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해됐어요? 계속합니다. The highly respected, 매우 존중받는 물리학자인 앨런 리커그램이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그의 학생들에게 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실험, 어떤 실험, 성공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입증한 실험은 그냥 측정일 뿐이다. 별 의미 없는 거다라는 얘기. 측정한 것 뿐이다.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험을 대신하는 말이죠. 하나의 실험인데 that doesn't 뒤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doesn't successfully prove a hypothesis. 요게 빠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빠진 문맥적 생략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의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실험은 하나의 발견이다.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나온 discovery하고 여기 discovery 좀 다른 거예요. 이 discovery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하나의 discovery, an uncovering. 뭘 발견하는 거냐면 a new universe, 새로운 무지의 발견이래. 그럼 여기서 새로운 무지의 발견이라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새로운 무지의 발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보세요. 새로운 무지의 발견. 새로운 무지를 발견하는 건 좋은 거란 얘기야. 무지를 정제한다. 그럼 정제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 버리고 그 진짜 필요한 것만 딱 남기게 정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관심을 둔다.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잘 생각해봐. 질문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무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무지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역시 무지를 정제한다는 얘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무지가 있었네. 난 요걸 모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글쓴이 이 부분이 훌륭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The Nobel Prize, 그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그 정점입니다. 과학적인 업적의 성취의 정점에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노벨상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런 업적의 그 절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수여되는데요. Not for, not A, but B예요. Not for, but for이에요. 지금 보이죠? 뭘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야? 일생 동안의 과학적인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의 발견. 여기서 발견은 안 좋은 거야. 왜? 결과니까. 이 글은 재밌는 게 discovery라는 단어가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Even the Nobel Committee realizes in some way that, 심지어 노벨상 위원회도 어떤 방식으로 in some way 가로치면요, realizes 대시 보입니다. 뭐를 깨닫고 있냐면 이것이 정말로 과학적 정신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에, 즉 결과에 대해서 상 주는 것이 과학적 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결과에 상 주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결국 다시 봐요. 결과에 대해 뭐 수상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을 수여한다는 거, 수여하는 거, 이거 올바른 거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거 올바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award citations는 표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창장. 뭐 이 사람은 뭐 어떤 업적이 있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게 그 인용되어 있는 문구 아니야. 표창장은 흔하게 길입니다. 뭘 기르냐면 the discovery for having opened the field up. 하나의 분야를 열어냈던 거야. 분야를 열었다. 분야를 열었어. 분야를 개척했다. 여러분 잘 봐봐. 개척이란 게 뭐예요?
없는 것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 없었던 거. 바로 무지랑 관련돼 있는 것이죠. 또는 transform the field, 하나의 그런 분야를 바꾸었어. 또는 taken a field in a new and unexpected directions, 하나의 분야를 새롭고 이 뜻밖의 그런 방향으로 가져갔어.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갔어. 방향 전환했다는 거 다 개척하고 관련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거, 이게 그 최고의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글 좋니? 너무 좋아서 문제지. 그죠? 너무 좋은 글이어서 문제죠. 너무 고품질의 문장이 지문들이어서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약간 현학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베스트한 것이고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눈 걸 이제 대립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대립구조. 대립구조가 나오면 글은 되게 명확해질 수 있어. 그래서 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립구조가 되게 많이 쓰고요. 평가원은 대립구조 되게 사랑합니다. 그럼 대립구조가 나오면 정답에도 이 대립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선지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정답 선지만 뽑지 마시고 오답인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해. 가봅시다.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What is known? 알려진 거. 알려진 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 알려진 것은 문맥적인 의미가 뭡니까? 결과 아닙니까? 결과. 결과를 넘어서 what is left unknown? What is left unknown은 걸 뭐가 되는 거야? 응? 지금 얘기하는 건 무지잖아. 무지. 그죠? 모르는 거, 알려진 거. 모르는 상태로 남겨진 거. 무지를 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뭘 넘어서 무지를 향해 보는 거야? 지금 알려져 있는 결과를 넘어서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이죠. 맞죠? 정답이잖아. 이게 바로 무지를 정지하는 거죠. 무지를 정지하는 거. 나는 요거를 모른다. 정지하는 거죠. 이해됐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offering an ultimate account. 이 어카운트 설명이에요. 궁극적 설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궁극적이라는 건 뭐야? 딱 하나의 최종적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 딱 하나의 최종적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걸 넘는 설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걸 넘는 무지가 있을 수가 없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알겠어? 그 다음에 analyzing existing knowledge with an objective mindset. 현존하는 지식을 분석하는 거죠. 뭐 가지고? 객관적인 마인드셋 가지고. 이거는 이 오른쪽 얘기잖아. 이 왼쪽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죠? 지금 왼쪽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inspiring scientists to publicize significant discoveries. 과학자들이 발표하도록 고무 격려하는 거지. 뭐를 중요한 그런 발견을. 잘 봐봐. 색깔로 표현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도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빨간색 개념이죠. 그 다음에 informing students of new field of science.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의 분야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의 분야를 개척하는 거. 뭐 이랬으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맞다? 1번이 맞다. 그죠? 이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도 역시 중심 내용이에요. 뭐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것들에 치중하지 마시고 글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고 중심 내용 파악해서 푸세요. 알겠어요? 가장 안정적인 문제풀이법입니다. 갑니다. 산업사회와 함께, 산업사회가 뭐하는 채로? evolving, 진화하는 채로, 뭐로다가 정보 기반의 사회로다가 진화하는 채로, 즉 진화하면서 이 with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나타내죠.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나오고 장소나 상태 표현이 나오면 뭐하는 채로라고 보통 많이 해석해 줍니다. 뭐 하면서 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요. 산업사회가 점점 그 정보 기반의 사회로다가 진화하면서 그 개념, 정보의 개념, 뭐로서의 정보의 개념? 제품으로서의 정보, 이거 정보가 제품인 거야. 제품으로서의 정보의 개념, 즉 하나의 상품인데요. 그것만의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서의 그런 개념이 등장을 했대요. 이거는 정보화 사회에 기반이 되면서 정보가 제품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 결과로 그런 사람들과 조직들과라면 나라들은 소유합니다. 어떤 걸 소유하냐면 가장 높은 품질의 정보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 기구, 또는 조직들 또는 국가들은 are likely to prosper. 뭐 하기 쉽다? 번영하기 쉽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번영하기 쉬워졌대요. Investigations, 조사죠, 조사. into는 조사라는 게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into가 쓰인 것이고 investigations into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그 정보의 경제의 그 조사는 encompass, 포괄하고 있습니다. 뭘 포괄하고 있냐면 다양한 목록들을 포괄하고 있대요. 뭘 포함해서, 즉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보의 경제라는 것을 조사해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뭘 포함하냐면 the cost of information, 정보의 비용, 그 다음에 information services, 정보 서비스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왔는데요. 그러면 세미콜론의 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의 세미콜론은 무슨 용법이냐면 열거의 세미콜론이야. 무슨 세미콜론이라고? 열거의 세미콜론. 원래는요,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 여러 개 열거되면 A, B, and C 이 꼴로다가 연결을 하잖아. 보통 컴마를 써준다. 컴마를. 근데 컴마를 쓰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 안에 또 열거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막 컴마 같은 게 쓰이고 이 안에서 또 엔드 같은 게 또 써지고, 그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 컴마가 이 컴마랑 같은 컴마가 아니야. 같은 위상의 컴마가 아니야.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 헷갈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세미콜론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명확하게 구획을 딱딱딱딱 나눠주는 그런 열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의 그 고구마라는 강의의 그 교재 부록에 그 문장 부호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세미콜론 이거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설명 못하는 건 없어. 알겠어요? 설명 못하는 건 없어요. 할 수 다 있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열거되는 거 보세요.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영향입니다. 정보의 영향,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정보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효과적인 정보 획득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절약. 그 다음에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productivity. 그 다음에 정보의 효과인데 뭐에 대한 효과입니까? 생산성에 대한 효과죠. 그리고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특정한 기구들의 영향 효과입니다. 뭐에 대한? 생산성이지. 조직의 생산성에 대한. 그래서 그 기구들이 쭉 열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bviously, 명백히 이러한 분야들 중에 많은 것이 중첩이 된대요. 좀 열거된 것 중에 많은 게 중첩이 된대. 하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takeon이라는 거, take라는 건 가져다가 붙인다는 얘기에서 띄다라는 뜻이 있어. 띄다. 어떤 성격을 띄다. 그래서 생명을 띄기도 했대, 띄었대라는 얘기예요. 정보가 생명을 띄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특성으로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생명이라는 특성을 가져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신만의 생명을 띄고 있다는 얘기예요. outside the medium, 그 매체 밖에서도, 밖에서. 근데 어떤 매체냐면 그 안에서, 그 매체 안에서 그 정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정보가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매체가 뭐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신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매체 안에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매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보가 스스로의 생명을 좀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라는 것이 has become recognized.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실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실체도 돼요. 실체. to be measured. 측정되고, 평가되고, 값이 매겨지는 실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생명이 있고, 정보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측정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고, 값이 매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요지가 뭐냐? 1번.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있어 없어? 없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효율적 교환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정보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 나오긴 나왔지만 이게 그리 중심 내용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를 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네. 우리가 대의 파악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의 파악 문제 정답 선지의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용 일치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 정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돼. 일부의 내용만으로 가지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부만 되면 정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포괄해야 돼요. 세 번째,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키워드가 포함돼야 돼. 중심 소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정보화 된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이건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거 없어요.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정보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 내용이 포괄되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단순화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죠? 내용 일치적으로 안 되고요. 네 번째,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가진다. 지금 정보 기반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이게 있으면은 막 이렇게 효율성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도구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그죠? 자체적으로다가 값을 매길 수 있는 상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전체 내용이잖아. 본문 내용으로 답변 가능하고 전체 내용 포괄하고 정보 기반 사회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가진다. 정보는 상품이다. 키워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전달하는 방식 매체라는 건 나왔지만 중요하다는 얘기 자체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오히려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정보가 이래서요. 그러니까 매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니까 내용 일치적으로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명확하죠? 그죠? 그런데 평가원하고 수능은요. 맞는 것만 맞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이 틀린 이유도 존재해. 그 틀린 것이 틀린 이유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논리성이 생기는 겁니다. 논리성이.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찾아가는 것은 가봅시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그 정의의 윤리적인 원리들이 provide, 제공해야 한다. 여기 should provide, should가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ould provide. 보통 이렇게 가르치지? should가 빠진 거라고.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를? essential foundation, 아주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된다. for policies, 정책들을 위한 to protect, 뭘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냐면 unborn generations,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세대들과 가장 가난한 국가들, 이들을 보호하는 거지. 뭐로부터 보호하는 겁니까? protect A from B죠.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해석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지금 정의의 윤리적인 원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의의 원리들이, 그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되는데 뭘 위한 토대냐면 얘들을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기후변화에서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들이죠. 보호하는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보호하는 겁니다. 정책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for이라는 건 투부정사 주어입니다. 정책들이 보호해야 할 그런 토대를, 아주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책이 쉽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가난한 국가 또는 미래 세대죠. 이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기후변화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게 영향을 막 미치려고 하는데 이거를 딱 막아줘야 된다는 거야. 보호.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영향 못 미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related issues,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arise, 일어난대요. 관련 문제가 일어난대. in connection with, 뭐랑 관련돼서, 뭐하고 연관돼서 일어나냐면 현재의 일관적으로 불충분한, 부적절한 아니라 불충분한이라고 쓰게 돼. 일관적으로 불충분한,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원조입니다. 원조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For these nations, 이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돈이 부족하고 원조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거야. 돈 주는 게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그 뭐의 측면에서 점점 커지는 위협의 측면에서 농업과 물의 공급에 대한 위협이죠. 즉 농업에 위협이 생기고 물 공급에 위협이 생겨. 이거 왜? 기후가 바뀌면 농업이 잘 안 되고 기후가 바뀌면 물이 줄 수도 있잖아. 지속적인 그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충분한 원조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보호를 하는 방법은 간단하네. 지금 안 해주는 게 문제잖아. 문제점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야. 지속적인 원조 안 해주는 것이 문제예요. 지속적인 원조 안 해주는 거에서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나온대. 그러면 지속적인 원조 해주자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속적 원조죠. 지금 원조 해줘야 된다는 거야. 원조. 알겠어요? 돈 줘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글이네요. 그죠? 됐어요? 다시 가봅시다. 일로. 그 다음에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트레이드 쓰면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번 글에 트레이드가 나오고 뒤에서 또 트레이드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의 트레이드는 무역이에요. 뒤에서 나오는 트레이드는 뜻이 바뀌어. 알겠어? 수능 시험에서도 지금 트레이드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고 있어. 보세요. 무역이야. 국제 무역의 규칙들이 국제 무역의 규칙들인데 that mainly benefit 주로 혜택을 준대요. 그 부유한 국가들의 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국제적인 무역의 규칙들이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관련된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하고 연관돼서 그 현재의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그 원조입니다. 이 국가들에 대한. 그리고 그 규칙들이에요. 국제적인 무역 규칙들인데 누구한테 지금 혜택 주고 있대요? 부유한 국가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대. 그러니까 이 국제 무역 규칙 잘못됐네. 그럼 이게 잘못됐으면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혜택을 가난한 나라로 돌리는 그 규칙을 만들어야겠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야. 해결책이 중심 내용이야. 그 다음에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s. 증가시키는 거야. 원조, 돈을, 그죠? 보조금을, 원조금을 그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 그 국민들. 이때 people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에요. people에 s 붙으면 이거는 people의 복수형입니다. people은 민족 또는 국민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국민들 또는 민족들에게 원조를 증가시키는 것은 can be essential part.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효과적인 경감을 위해서, 효과적인 완화를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 뭐래요? 원조를 증가시켜주는 거야. 선생님, 일로 와봐.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가난한 세대, 미래 세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기후변화의 그 폐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호를 못 해주고 있어. 왜? 원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뭘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원조를 증가시켜야 돼.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With 20% of carbon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20%의 탄소 배출이죠. 이산화탄소 배출이죠. 20%의 탄소 배출이 보통 대개 그 열대 지방의 숲의 황폐화, 숲을 없애버리는 거죠. 벌목 같은 걸 얘기하는 거, 벌목해서 숲 없애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채로 그 carbon credits, 그럼 뭐예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겁니다. 몰라도 그냥 carbon credits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carbon credits for forest preservation. 그럼 얘가 뭘 위한 거야? 그 숲의 보호를 위한 거죠. 그죠? 숲의 보호를 위한 carbon credits라는 것은 would combine, 결합시킬 거래요. 뭘 결합시킬 거야? aid to poorest countries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잘 봐봐.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숲의 보존을 위한 건데 이것은 뭘 또 결합시킬 거냐면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를 해주는 것, 그죠? 가난에 대한 원조를 결합시킬 거예요. 원조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 높은 형태의 감소. 알겠어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게 감소겠죠. 이해됐나요? 두 개가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탄소 배출권이다. 잘 봐봐. 다시 와봐. 이 원조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탄소 배출권. 이것은요. 두 가지 역할을 결합시킨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원조를 할 수 있대.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비용 대비 효과 좋게. 이해됐나요? 그럼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지금 가난한 국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문제점 생기는 거 기후변화인데 이 기후변화 생기기 원인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잖아.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가난한 국가에 원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이 탄소 배출권 이 정책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로 나온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아마도 가장 가성비 높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적인 개혁은 뭐일 것이다? 지금 제일 좋은 방법 나오는 거야. The removal of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이거 해석 잘못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잘 봐야 돼. 아마도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인데요. 정치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만 가성비 높지만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한 정책이 있대. 정치적 개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정책 개혁이란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 중에는 아까 탄소 배출권도 있었지만 이 정책 개혁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고 근데 정치적으로 복잡한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걔가 뭐냐면 제거하는 거야. Several hundred billions 10억 곱하기니까 1000억 달러입니다. 수천억 달러의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을 제거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from이 나오는데 이거 해석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from이야가 이 보조금을 꾸민다라고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야. 보조금은 여기서 나왔어. 아니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제거하는데 어디로부터 제거하느냐라고 해석해야 돼. 어디로부터 제거하는 거야? 두 개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로부터 제거하는 거야. OECD에 두 개의 가장 커다란 수혜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 보조금 받고 있는 애들에서 보조금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애야 된다는 얘기야. 걔가 누구야? 파괴적인 산업적인 농업과 화석 연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 농업과 화석 연료가 OECD에서 그 보조금의 수혜를 입고 있는 애들인데 그 보조금 뺏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한테 보조금 뺏은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뺏어서 가난한 국가 주자는 게 그 내용이겠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 얘네한테 보조금이 나와? 이거 왜 나오지? 뭐 이렇게 된다고. 문맥이 안 돼. 문맥 독해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even a small amount of this money. 이 돈의 작은 양만 돼도 즉 보조금 주던 거 조금만 빼내도 그것은 가속화할 거란 얘기야. 이미 그 급속한 그런 속도를 가속할 거란 얘기야. 뭐야? 기술적인 진보와 투자지.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의 기술적인 발전 속도 좀 빠른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투자도 지금 되게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더 가속화할 거란 얘기 아니야. 알겠어요? 뭐뿐만 아니라 encourage 격려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필수적인 스위치 전환이지. 뭐에 대한 보존 농업으로 산업적 파괴적인 농업이 아니라 보존 농업. 그럼 아까 산업적인 농업하고 지금 보존 농업은 대립 개념이에요. 이거 좋은 거고 아까 건 안 좋은 거야. 거기서 보조금 빼내가지고 주면 조금만 쓰면 이 보존 농업도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보존 농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글의 내용을 요약해봐. 무슨 얘기야? 정책이 필요해. 어떤 정책? 탄소 배출권. 여러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설명 아까 했는데 이런 거야. 탄소 배출권이가 뭐라냐면 그 선진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고 개발도상을 못 뿜는 그 후진국들은 탄소를 거의 안 뿜어내잖아요. 그지? 이해돼요? 배출권을 주는 거야. 그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연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진 이산화탄소를 거의 안 뿜는 국가는 돈을 받고 배출권을 선진국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보호가 필요한 가난한 국가, 이 국가들 돈 받을 수 있잖아. 그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탄소 배출권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가난한 국가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면 원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조를 해주는 방법 중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OECD 2명의 수혜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빼서 일부러 이쪽에 주면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보존 가능한 농업도 농업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내용 알겠어 이제? 그렇고 이렇게 중심 내용 파악하고 나면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요. 알겠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되는 게 뭔지 알겠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중심 내용 뭔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라고. 보자. 개혁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Diplomatic policies. 외교적인 정책들을 개혁하는 거야. In poor countries. 가난한 국가에서 지금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본문의 내용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그 환경 위기에 대한 지구촌의 그런 인식을 증가시키는 거. 인식이 없는데 인식을 더 키웁시다가 아니라고. 지금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야. 가난한 국가에. 그 다음에 세 번째, Reasons for restoring economic equality. 그 복구하는 것에 대한 이유죠. 뭐를? 경제적인 평등을 가난한 국가에서 경제 평등을 복구하기 위한 이유들, 복구해야 될 이유들 뭐 이거죠? Reason for 복구의 이유들인데 없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coping with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거지. 뭐 함으로써? 개혁함으로써. 뭐를? 원조와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원조는 어떻게 개혁합니까? 원조라는 것은 가난한 국가에게 줌으로써. 그 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OECD의 그 2명의 수혜자로부터 보조금 빼내가지고 가난한 국가에 줌으로써. 이게 바로 뭐예요?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 이 OECD 역할들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없어요. OECD 나왔지만 갈등 해결한다는 얘기 없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명확하지 않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들은 지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지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중심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글만 정확히 이해하면 문제 푸는 건 정말 쉬워요. 평가원의 특징입니다. 글만 이해하면 문제는 쉽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4번 다음 글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정적 요소입니다. 재앙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은 규모란 얘기야. 해로운 결과들의 규모란 얘기야. 그러니까 해로운 결과들의 규모가 커야 재앙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to help societies. 돕기 위해서 사회들이 예방하거나 줄이는 걸 돕기 위해서 뭐를 그 손해를 피해를 뭐로부터의 재앙으로부터의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거대한 양의 노력과 기술적인 그런 정교함이 종종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그 사이즈 크기라든지 스코프 영역이죠. 뭐에 잠재적인 실제적인 손실, 손해, 피해에 됐나요? 여기까지는 뭔 얘기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피해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피해 규모가 커야 재앙인 거야. 그 다음에 재앙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앙의 그 피해를 줄이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크기와 영역을 평가하고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재앙이 닥치면 이러한 크기의 피해가 생길 겁니다. 라는 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노력은 가정합니다. assume이라는 건 뭐 가정한다, 전제하다고 가정한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그 해설 강의를 좀 봐요. 해설 강의 좀 보는데 왜 보냐면 어디가 틀리는지를 사실 찾습니다. 어디가 틀리는지. 왜냐면 많이 틀리시더라고. 특히나 그 많은 학생들이 보는 해설 강의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잘못된 거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항상 안 하면 안 하지 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해설 강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정확성을 중요시하거든. 근데 많이들 틀리시고 쓸데없는 얘기들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거 고쳐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assume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보니까 뭐 전제하다라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제하다고 가정하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가정하다 하면 됩니다. 이 노력은 가정합니다. 데디아를. 네, 이런 얘기 안 하고 만약에 가정하다 했는데 그 선생님의 그 강의 들은 학생들 나중에 듣게 되면 선생님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까 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노력은 가정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대요. 뭐를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 그러니까 아까 결과 피해 액 같은 것들 만약에 추산하는 그런 그 숫자겠죠. 그리고 act on them 그 숫자들을 토대로 행동하는 거지. 적절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커. 이런 큰 숫자가 나왔어. 아, 그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할 거라고 가정을 한대요. 하지만 최근에 행동 연구는 cast doubt, cast는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던지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가정에 의심을 던지고 있대. 그럼 이 가정을 가지고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정이 지금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한대. 커다란 숫자를. 이해 못한대. 이거 사실이야. 사실.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을. 이게 가정이잖아. 이건 가정 틀린 거고 이 사실이 맞는 거야. 알겠어? 가정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커다란 숫자들은 have been found 발견됐어요. to lack meaning 의미가 없다고 발견됐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lack은 뭐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 그 다음에 결정에서 뭐 된다고? 과소평가된다고. underestimated. 뭐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affect를 전달하지만 affect라는 단어의 뜻은 여기서 명사로서 뜻이 feeling하고 같은 말이에요. 친절하게 써준 거야. feeling이라고. feeling 없어도 affect 여기서 명사로 뜻이 뭐라는 거 아셔야 돼? 감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 숫자들이 감정을 전달해 주면 이것이 어떤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을 전달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효과를 못 갖는 거야. 의미를 못 갖는 거야. 의미를 못 가지니까 사람들은 숫자를 이해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숫자만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정했는데 사람들은 숫자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떠한 효과도 못 갖는 거죠. This creates a paradox. 이건 하나의 역설을 창조하는데요. 어떤 역설이냐면 그 합리적 모형이죠. 결정의 합리적 모형이라는 것이 fail to represent 나타내지 못하는 역설을 창조합니다. On the one hand 그 역설의 내용이 나와요. 한편으로 우리는 반응하는데 강하게 반응하는데 돕는 것, 그죠?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단 한 명의 개인인데 도움을 필요하는 즉 곤궁한 처지에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는 강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감정이 되게 크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는 종종 커다란 그런 트라제디, 비극들을 예방을 못해요. fail to 뭐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또는 take appropriate measures, 적절한 조치 취하지 못해요.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줄이기 위해서 잠재적인 그 손상, 손실, 피해를 뭐로부터 해? 자연적인 재앙으로부터 해. 알겠어?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건데 그 엄청난 피해를 숫자로다가 막 얘기해봐야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극, 이 재앙으로 생기는 그런 피해를 예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역설이잖아. 한 사람은 도우려고 하는데 이 재앙이 일어나면 수만 명이 죽을 거예요. 안 돕는다는 얘기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봅시다. 주제, 제목입니다. Insensitive to mass tragedy. 커다란 비극, 엄청 큰 비극에 대한 무감각. 커다란 비극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 커다란 숫자 속에서. 정답이죠. 그 얘기하고 있잖아. 숫자 크고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ower of numbers, 숫자의 힘. 숫자는 힘이 없다는 게 이 글이야. 알겠어요? 큰 숫자 힘이 없다는 게 이 글이죠. A way of classifying natural disasters. 그 자연적 재앙들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숫자 가지고 분류한다는 얘기인데 숫자는 힘이 없는 게 이 글이라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how to reach out a hand. 어떻게 손을 뻗느냐. To people in desperate need. 이거는 아주 그 곤궁한 사람한테 손을 뻗는 방법, 즉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글이에요. 도와주는 방법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내용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preventing potential losses through technology. 그 잠재적인 그런 손실을 예방하는 거지. 뭘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걸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 있었나요? 없었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였어? 숫자를 얘기해가지고 예방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있었어. Be careful, numbers magnify feelings. 틀렸어. 조심해라. numbers는 magnify feelings가 아니라 우리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든지 감정을 죽인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정답될 수 있죠. 틀렸죠? 숫자는 감정을 강하지 못해. 알겠어? 숫자가 강한다는 건 숫자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얘기인데 아니, 한 명일 때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도 큰 숫자일 때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어법 문제네요. 올해 어법 문제가 뭐가 좀 특이했냐면 3점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거. 옛날에 어법이 3점이었는데 한동안 어법이 또 2점을 또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역시 평가원이 어법 문제 어렵게 낸다고 욕먹었기 때문이야. 아니 영어 맨날 문법만 중요시해 막 이런 비판이잖아. 난 좀 답답한 게 뭐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줏대가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도 또 고집이 세잖아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물론 시장이 원하는 걸 안 하지 그래서. 시장이 원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절대로 안 합니다. 시장이 원하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무조건 합니다. 알겠어요? 나는 나만의 줏대를 갖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옛날에 왜 학생들 이런 경우 있었잖아. EBS의 내용만 알면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강의하던 분들도 있어서 그 당시에. 선생님 그 당시에도 영어로 강의했습니다. 아니 영어는 수업인데 왜 한글로 강의하고 있냐. 왜 해석본을 보면서 강의를 하냐. 영어 문장을 보면서 강의해야 되지. 선생님 원리 원칙대로 갑니다. 알겠어요? 문법. 문법이라는 것이 원어민들이 만든 시험에도 보면 그러니까 토익 같은 경우만 봐도 문법 문제 10%입니다. 200문제 중에 20문제가 문법 문제야. 엄청나지? 그럼 수능 45문제 중에 4.5문제 문법으로 나와야 돼. 원어민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 문제 나오잖아. 옛날에 2문제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 2문제 나올 때 욕먹고 한 문제를 준 거야. 한 문제 나올 때 그래도 한 문제니까 3점이었는데 3점인데 계속 또 욕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쓸데없다 문법 이러니까 2점으로 줄였지. 다시 올라왔네요. 3점으로. 문법은 한 2-3문제,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는데 해석을 위한 문법, 즉 구문 공부를 위해서 문법 문제 출제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해석 능력이 있냐를 문법으로 따지는 거거든.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onumentary is a word.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인데요. Comes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문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어법이라고 하죠. 어법 문제는 뭐가 있어? 함정이 존재한다. 함정이 존재한다. 함정은 왜 있어? 단순 무식하게 외운 애들 걸러내기 위한 거야. 어법 문제는 외워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외운 걸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따지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보자. 우리가 투가 나오면 투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잖아. 되게 단순하게 외우는 애들.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겠지. 2번부터 안 볼 거 아니야. 그죠? 그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게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념비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인데요. That comes very close to. come to 동사 원형, come to 다음에 명사고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come 다음에 to 나올 때 to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부정사일 수도 있어. come to 동사 원형 뭐뭐하게 되다. come to 명사고 어디로 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come very close to is in, close to is in to는 전치사인 게 확실해요. 그래서 come close to라든지 또는 close to is in to는 뭐가 확실하다? 전치사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구, 대명사, 동명사 이런 게 나오니까 expressing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것에 매우 다가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20회 이해수를. 그 다음에 never before.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었어.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지금 이게 지금 부정어가 나온 거지? 부정어가 문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특히 never는 never 플러스 알파예요. never를 뭘 이끌고 나올 수 있어. never 플러스 알파 형태로. 이게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때 도치라는 것은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데요. 부정어 도치. 부정어 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가 조 앞으로 이동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조동사 또는 비동사를 이동시켜서 has the quality of mentality been achieved. 원래 has been achieved였던 거야. has been achieved에서 첫 번째 나오는 조동사 has를 이동시킨 겁니다. 주어 앞으로. 그럼 중간에 껴있는 애가 뭐예요? 주어입니다. 그 기념비적인 특징을 기념비적인 그 quality 그 특징을 기념비적이라는 그런 품질 특징이 달성되었던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집트 시대에만 있었다는 얘기야. 그거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As fully, 뭐만큼 똑같이 충만하게, 뭐만큼 as it did in Egypt. 이집트에서 그것이 그랬던 것만큼 해석은 맞아 보이지. 해석만 맞아 보이지. 이은 뭐야? The quality of monumentality예요. 알겠어요? 그 기념비적인 특징이 did in Egypt. did가 맞냐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일로 와보세요. 그 비교 구문에서 as라든지 than이 많이 나오죠. 그죠? as나 than이 많이 나오고 그 뒤에서 뭐 주어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생략이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생략이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생략이 이 부분에서. 그래서 생략된 게 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뭔가 생략됐을 거야. it이라는 것은 앞으로 와보세요. 지금 it이라는 것은 앞에 뭐 있었다고요? The quality of monumentality였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는 원래 did가 아니라 was가 맞아요. 왜 was가 맞는지 보세요. As it was achieved 이렇게 나가지 맞는 것이. The quality of monumentality가 달성되는 것이 맞는 거야. 달성되었던 것만큼이야. 어디에서? In Egypt. 이집트에서. 이해됐어? In Egypt. 이집트에서. 여기에서 뭐를 생략한 거예요? achieved 이 부분을 in Egypt 빼고 이 부분을 생략한 거야. 그죠? 이해됐어? 이게 빠진 거예요. achieved가. 그래서 이건 문맥적 생략이야. 문맥적 생략. 이거 보통 해설 강의에서 지금 뭐 대동사 뭐 이런 식으로 다뤘다고 하는데 이건 대동사 개념으로 다룰 게 아니라 생략 개념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앞에 뭐 일반 동사가 나오면 do, does, did가 쓰이고요. 앞에 비동사 나오면 뒤에 비동사 나와서 대신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을 텐데 그 설명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잘 보자고. 지금 이 문제에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바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수능 문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35번 한번 보세요. 지금 35번 빼왔어. 보세요. 35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 두 번째 문장일 거예요. The photograph, 그 사진은 it seemed, 그래 보였대요.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그 일을 했대요. 자연을 모방하는 그 일을 했대. Better, 더 잘했대. 뭐보다? The painter ever could. The painter ever could. Than the painter ever could. 여기 than이라는 거 뒤에 지금 앞에 일반 동사 did라는 일반 동사 나왔어. did가 쓰였나요? 아니잖아. 문맥적 생략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생략이라는 거. 대동사로 설명하면 안 돼. 이 개념을 문맥적 생략으로 설명해야지. 나중에 대동사로 설명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could가 뭘 대신에 앞에 could 있어? can 있어?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잘 보세요. 여기에 could 뒤에 뭐가 빠진 거야? could 뒤에. could 뒤에 do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이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better than the painter ever could do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이게 빠진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than이나 as 뒤에서 이 밑줄 나왔었던 이 부분은 문맥적 생략을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야 돼. 알겠어? 거의 다 잘못 설명하셨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우리 그 카페 회원이 지금 그 대부분의 해설 강의에서 이거를 틀린 것 같다. 해설 강의들이 틀린 것 같다라고 설명해서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몇 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생략이다. 그래서 앞에 여기 need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was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 do, does, did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설명 못합니다. 사전마다 막 정의들도 달라지고 복잡해요. 선생님이 일관적이게 설명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게 생겨서 그래서 do, does, did는 일단 설명 안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대부분 문맥적 생략이다. 그 다음에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those. Those란 것은 structures 뭐 대신 쓰인 거죠.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the structures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문제 없고요.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those는 뒤에서 수식하는데 문제 없죠. 이렇게 수식받는 대명사, 그죠? 수식받는 대명사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that constitutes 이하는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뭐예요? 관계사 절이 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5번도 보면 진짜 외우는 그런 공부한 학생들 되게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기 5월이 보이시죠? 그 학생들 대부분 뭘 생각했겠어? 이건 병렬 구조다. 그러면 병렬 구조면 curved. 지금 curved가 이제 과거니까 지금 앞에 ed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끊어진 상태잖아. even if부터 여기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서 절이 시작됐거든. 그럼 분명히 이 절 안에 curved랑 같은 형태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5번 틀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문법 문제 요번에 1번의 함정, 5번의 함정이었어. 알겠어요? 2번을 생각도 못해. 2번을 해석하면 해석이 자연스러워.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2번이라고 생각 안 하는 애들 되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어법 문제는 오답률 2위. 1위라 차이 거의 없었습니다. 2위의 문제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curved란 이 단어와 형태 같은 게 앞에 없어요. is가 나왔고 없잖아요. is는 현재고 왜 curved야? 뭐가 이상하잖아? 학생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요. 병렬 구조가 아니라 공유 구조라고 이해해야 돼. 공유 구조. 그 공유 구조라는 거는 뭐 그 영어학에서 실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5월에 의해서 공유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어. 뭘 공유하느냐?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두 개가 공유되는 거야. only부터 a few inches across 하고 only부터 across 하고 그 다음에 curved부터 would까지. 이게 공유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누구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It is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It is carved in wood. 이해됐어? 공유되지. It is가 얘네들에서 공유되지. 이걸 공유구조라고 한다고. 또는 5월 뒤에 5월 if it is가 5월 뒤에 it is가 빠진 걸 보시면 돼요.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it is carved in wood. 그래서 it is가 생략됐다 봤을 때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생략으로 보셔도 되고 공유구조로 봐도 되고 아무튼 이거 뭐하다? 가능하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병렬 구조의 그런 틀을 깨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평가원은 진화합니다. 외워서 접근하시면 큰일 난다고. 다행인 거는 선생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설명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배운 학생들 큰 문제 없이 이거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